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고요. 배달 3사가 무한 경쟁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배달 시장 성장세가 꺾이면서 배달비 영원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서비스에 지금 제한되곤 있지만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배민 요기요도 잇따라 배달비 영원 프로모션을 최근 내놨습니다. 물론 3사 모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배달비 영원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곤 있는데 3사 모두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생존 경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배달 3사들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2023년도 사업보고서가 나오면서 몇 가지 주목할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배달의 민족의 회사 우아한 형제가 최근 독일 모기업 회사에 4천억 원 넘는 배당을 했다라는 내용을 많은 언론 보도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근데 우아한 형제들의 100%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이라는 곳도 배당을 위한 여지를 지금 남겨둔 액션들이 이번 사업보고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쿠팡이츠 사업보고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진짜 실적이 어떤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정하는 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3사 중에 가장 위태위태하다고 평가를 받는 요기요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주주들로부터 1,000억 원 가까운 자금 수여를 받은 상황인데 그간 주주였던 GS 리테일이 이 투자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3사 실적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배달의 민족 이야기로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 3사 2022년, 2023년 실적을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서 보는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의 회사고 위대한 상상은 요기요의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 우아한 형제의 실적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조 4,155억 원으로 이렇게 15.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7천억 원으로 이제 65% 크게 뛰었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데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이에 반해서 위대한 상상은 이제 적자 폭을 좀 개선하는 정도. 그다음에 뭐 쿠팡이츠도 매출을 좀 키우고 영업이익 퍼센트는 좀 크지만 이 양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개선한 그 정도입니다. 시장 점유율 2023년입니다. 2023년 점유율을 보면 60, 20, 15%로 이제 이게 우아한 형제가 60, 위대한 상상이 20, 쿠팡이츠가 이렇게 1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이렇게 상황이 이제 점유율이 위대한 상상이랑 쿠팡이츠가 변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처음에 지난해 배달 온라인 거래액이 이렇게 줄었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배달의 민족은 매출이 전년 대비 5천억 원, 영업이익은 3,7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결과부터 말하면 무기가 많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돼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될 듯 싶습니다. 배민은 이제 다른 앱들과 비교했을 때 점주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배달비만 받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점주님들한테도 돈을 버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배너 상단의 가게를 홍보해주고 그게 주문으로 이어지면 일정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점주 대상으로 월 구독제 가입제 상품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투입되는 비용이 적으니까 영업이익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매출은 다 서비스 매출로 이렇게 잡히는데요. 서비스 매출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2조 4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대로 이게 12.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품 매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품 매출이라는 건 물건을 팔아서 올리는 매출을 말하는 거잖아요. 배민의 경우에는 비마트가 상품 매출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비마트에서는 조리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 애완용품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팔면서 상품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점주들을 대상으로 싼 가격에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제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배민상해라는 이제 사업인데 쌀이나 설탕, 달걀 등등 이런 식자재들을 점주들한테 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이 이제 지난해 6,880억 원으로 성장률만 보면 서비스 매출보다 더 큰 이제 34%가 성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 때보다 이제 3배 넘게 매출이 급증했고요. 상품 매출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매출 원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원재료 상품 구입 비용 이렇게 더해서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건데요.
정확한 매출 원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비중이 78%에서 59%까지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을 빼야 진정한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 상품 매출의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출 원가가 20%포인트 낮아졌다는 건 비용 절감 개선을 이제 이뤘다, 뭐 이런 정도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봤을 때 우아한 형제들 배민은 배달 사업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적이 증가하는데 큰 몫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 이야기를 하면요.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가 지난해 독일 모기업에 4,100억 원을 이제 배당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간 배당금 4,127억 원을 이제 작년 4월 10일에 지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아한 형제들의 이제 그 지배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우아한 형제들 밑에 좀 이따 말할 우아한 청년들을 100%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우아한 형제들 위에 이렇게 우아한 DH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에는 딜리버리 히어로, 이제 독일 모기업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이 그 배당을 우아 DH 아시아에 이렇게 4,227억 원을 쌌고, 그리고 이게 다시 모기업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통상 배당이라는 건 기업이 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배당 기준이 그동안의 당기순이익의 누적 규모를 나타내는 이익 잉여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0초만 짧게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2022년에 재무상태표의 이익 잉여금이 10억 원인데 2023년에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 났다면 이게 더해진 게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우아한 형제들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다시 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좀 이상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로가 되어 있는 건 결손금으로 이제 1,855억 원의 이제 마이너스 누적 적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 2022년에 당기순이익 946억 원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910억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4,438억 원의 이제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뭐 이익 잉여금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나 봤더니 자본 잉여금이라는 이제 항목, 그러니까 5,335억 원의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슉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5,332에서 910 이렇게 더한 이제 4,438이 이제 이익 잉여금으로 쌓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4,438억 원을 기반으로 2023년에 4,127억 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런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바꾸는 이런 액션들이 우아한 형제의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에서도 보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이렇게 배민이고요. 이 밑에 있는 우아한 청년들이 배민의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우아한 청년들에서 아까 보셨던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바꾼 게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쌓여있던 이 이익 잉여금이 17억 원이 됐는데, 여기 보이시죠? 17억 원이 됐는데 당기순이익 67억 원 정도를 내면서 이 당기순이익이 75억 원으로 이렇게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자본 잉여금, 그러니까 389억 원이 이렇게 이익 잉여금으로 슉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9에서 75를 이렇게 더한 465가 이렇게 이제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익 잉여금이 2022년 17억보다 2023년에 465억, 그러니까 27배가 급증한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본 잉여금은 지난해 주식수를 줄이는 무상 감자를 하면서 발생한 잉여금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보셨던 우아한 형제들이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슉 전환한 다음에 배당한 거랑 똑같은 수준을 밟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죠.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바꿔놓은 걸 보면 우아한 청년들이 우아한 형제들의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아한 형제들 역시 그 아까 말한 그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의 중간 배당을 싸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우아한 형제들, 청년들 둘 다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올해 중간 배당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내년 발표되는 202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민은 좀 길었는데 쿠팡이츠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쿠팡이츠는 매출액이 7,925억 원으로 이 정도 9.6%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한 7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쿠팡이츠 서비스만 보고 쿠팡이츠의 정확한 실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팡이츠 서비스는
쿠팡이 쿠팡이츠로 배달 대행을 한 실적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이 전부 쿠팡한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 앱에서 이제 쿠팡이츠 앱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 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뭐 수수료 매출, 뭐 이런 실적들이 여기 이제 쿠팡이츠 서비스 매출에는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건, 쿠팡이츠의 진짜 매출은 7,925억 보다 더 클 거고, 영업이익 역시 77억 원보다 더 많을 거다, 이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쿠팡이츠가 와우 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배달비 0원을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달비 매출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줄어들 수는 있다, 이 정도 추측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고무적인 건 쿠팡이츠가 올해 초부터 요기요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고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뭐 향후에 광고 매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절대적인 양의 고객 수가 늘면 고객들 대상으로 받는 영원의 배달비를 뭐 상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쿠팡이츠의 과제는 요기요의 격차를 더 벌리고 1위 배민과의 격차는 좁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쿠팡 위치는 아주 짧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 요기요는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요는 지난해 매출이 2,85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고요. 3사 중에 유일하게 영업 손실이 655억으로 내면서 이제 적자를 냈습니다. 물론 2022년보다는 적자 폭을 500억 정도 줄였는데, 배민이랑 쿠팡이츠가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되는 걸 보면 다소 아쉬운 성적표죠. 요기요가 왜 이렇게 좀 아쉬운 성적표를 냈는지 보면요,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상 배달 단 하나로 이뤄진 상황입니다. 요기요는 전체 음식값의 12.5%만 받는 가게 배달이랑 요기요가 배달 서비스까지 해주는 12.5% 플러스 배달비 2,900원을 받는 요기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요. 서비스는 두 개지만 사실상 배달 서비스는 이렇게 똑같은 하나인 구조인 겁니다. 물론 광고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기요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광고 매출은 현저히 낮다고 해요. 물론 그 비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요기요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이제 매출에 이제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3사 모두 하고 있는 상황에 요기요가 가장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봤던 배민 같은 경우에는 배달 서비스 외에도 뭐 광고 수수료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점주들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각화된 상황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배민 비마트나 배민 상해 같은 이제 상품 매출도 하고 있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광고 서비스 매출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와우 멤버십이라는 이제 잘 아시는 그 요금도 크게 올렸습니다. 강력한 이제 구독제 서비스를 통해서 충석 고객을 잡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 배달 전쟁에서 여러 개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양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반면에,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배달 서비스 이 원툴 무기 하나로 지금 배달 경쟁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배민은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금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쿠팡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타고 이익을 내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요기요는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2022년 3월에 969만 명으로 피크를 찍다가 올해 3월에 600만 명 선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기요를 안 찾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요 주주들이 자금 수요를 해주긴 했습니다. 최근에요, 현재 배달 경쟁에서 버티기가 가장 중요한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실탄을 이렇게 주주들이 마련을 해준 거죠. 참고로 배달 3사 중 요기요만 사모펀드가 주주로 껴 있습니다. 어피니티랑 퍼미라라는 곳인데요. 두 곳이 35%, 총 70%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GS 리테일이 보유 중입니다. GS 리테일 하면 GS25를 떠올리면 됩니다. 사모펀드 두 곳은 FI, 즉 재무적 투자자고요. GS 리테일은 SI, 전략자 투자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다르게 취하고 있는 만큼 갖고 있는 지분의 의미도 좀 남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하도록 할게요. 자금 수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바로 보면요, 지난해 위대한 상상 요기요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작년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2023년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고 결정을 했고, 지난 2월에 1,000억 원의
대한 납입이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0억 원이 지금 들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환 우선주라는 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하고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주석 사항만 보면 1,000억 원을 누가 자금을 대주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피니티, 퍼미라가 1,000억 원을 자금을 수혈해 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GS 리테일만 쏙 빠진 거죠.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주식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만약 사모펀드가 이렇게 이제 주식 전환, 그러니까 우선주를 보통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GS 리테일의 의결권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이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 기회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GS 리테일이 한 발자국 물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존 지분율대로라면 GS 리테일이 약 3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그 돈도 지금 넣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발백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는 사모펀드 두 곳, 즉 재무적 투자자 FI의 가장 큰 목적이 지분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걸 이제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이에 반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SI, 전략적 투자자, 사업적 시너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전략과 목적이 달라서 GS 리테일이 이번 자금 수혈에 나서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으로 얼마나 요기요가 버틸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모델이 매우 단순해서 배달비 경쟁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배달비 영원을 내놓는다는 거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현금이 줄줄 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이 1,000억 원도 금방 바닥이 날 테고요. 그리고 배달비 영원 프로모션도 무기한으로 지속될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 이 실탄 1,000억 원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요기요의 CEO 수장이 계속 바뀌는 지금 이런 상황들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금 경영자가 계속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배달 3사 실적과 그 다음에 지금 각사들이 배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더 자세하게 뭐 배당, 뭐 자금 수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분명한 건 당분간은 계속 이 3사들의 치킨 게임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건 요기요인데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